어젯밤부터 태풍 산사는 일본 규슈 남부 지역으로 시속 10km 이하의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로 매우 강한 태풍이며 중심 부근에서는 주택을 무너뜨릴 정도의 초속 70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 일본 기상청은 태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225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최대한의 경계를 호소하는 특별 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22년 태풍 남마돌 이후 2년 만입니다. 초속 50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산사는 거대한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건물 지붕이 땅바닥에 나뒹굴며 상점 간판들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뼈대가 드러난 채 너덜거리고 강풍의 전기가 끊겨 신호등도 꺼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그 여성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기상연구원 사토 유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풍 산산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정도의 위력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안일하게 대응했고, 태풍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어제가 처음입니다. 사실 5일 전부터 태풍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미 도달했지만 그때조차도 정부와 언론은 국민들에게 태풍의 실제 위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전달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풍의 위력을 처음 알게 된 날, 제 머릿속에는 2년 전 일본을 강타했던 태풍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강력하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풍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상 경로를 듣고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의 직격탄을 맞는다니 그 결과를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구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선 기상청 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보 시간을 조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들도 미리 준비했죠. 또한 각 지역별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대피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비상대책회의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전면적인 대피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현재 우리가 정확하게 발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며 때로는 감정적인 대립도 있었지만 결국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단계적 대피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고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동료들 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끼리 갈등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토론과 고민이 더 나은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사태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상 관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했고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AI 기반 재난 예측 모델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오류 메시지만 뜨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시스템이 왜 하필 지금 고장났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개발했다는 이 시스템이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개발 과정에서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게다가 재난 메시지 발송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은 잘못된 대피 정보가 일부 지역에 전송되어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대피하다가 위험에 처할 뻔했죠. 다행히 빨리 정정 메시지를 보내 큰 사고는 막았지만 이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 같아 정말 속상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면 나중에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메시지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집니다. 기상청에서는 시민들과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문의 전화를 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답을 못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대비하게 할 수 있겠어요? 결국 뒤늦은 발표로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대응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책회의만 계속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같은 내용만 반복되고 있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일부 고위 관료들이 한국으로 도피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말 화가 납니다. 국민들은 여기서 위험에 처해 있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먼저 도망간다니 말이 되나요? 이런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위기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며칠 전에는 한 고위 관리가 태풍 대책 브리핑을 하다가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모습이 TV에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대피소 문제도 심각합니다. 제 친구가 며칠 전 근처 대피소에 가봤다는데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인구 대비 대피소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있는 대피소도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수, 비상식량, 담요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 대피소에서는 화장실이 고장나서 사람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리를 요청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며칠째 방치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걸 보면 정말 한심스러워요. 대피소가 오히려 2차 피해의 온상이 될까 걱정됩니다. 기상청 내부에서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필요한 데이터와 장비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예보 정확도와 대응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보실은 이미 끊임없이 오는 문의 전화로 가득 찼고 서버실 역시 과부하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태풍이 강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나 걱정됩니다. 이틀 전에는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기상 데이터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복구는 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예보가 지연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면 우리 기상청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재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 상황에 대한 대처 부족뿐만 아니라 평소 재난 대비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인데 태풍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한국행 항공권 예매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기상 정보를 얻기 위해 혼자 기상청을 방문하셨는데 가족들이 모두 한국으로 피신을 갔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간 것이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선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청 내에서도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가족과 함께 대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이런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 안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이 올 줄은 정말 몰랐고 이런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기상청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제가 있는 곳으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우리를 삼키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느낀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평소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하늘이 이렇게 위협적으로 변할 수 있다니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제 옆에 있던 안테나를 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태풍의 위력을 온몸으로 느꼈죠. 안테나가 휘어지는 모습을 보며 이 태풍이 우리 도시의 건물들과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풍이 우리 도시를 강타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집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들 엄청 걱정하고 계셨어요. 평소에는 침착하고 이성적이던 동료들의 얼굴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특히 태풍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거라는 예상 경로를 듣고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의 직격탄을 맞는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 동료는 이번 태풍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혼란과 불안 속에서 저는 자꾸 2년 전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상청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았는데 그들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비교하게 되었고 그 차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기상청은 AI를 활용한 예측 모델이 정말 정확했습니다. 태풍이 오기 며칠 전부터 정확한 경로와 강도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대비를 했죠. 우리나라처럼 시스템이 멈추거나 오류가 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런 정확성과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와서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재난 문자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었죠.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춤형 대피 정보까지 제공되었다고 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피소 운영 방식도 달랐습니다. 한국은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재난 대비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도 질서정연하게 대피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대피소 상황과는 정말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피소마다 충분한 물자와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고 심지어 심리 상담사까지 있어서 피난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케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과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고민도 들었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향해 다가오면서 우리 일본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닥칠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남부 규슈 가고시마현에 폭풍과 파랑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조치입니다. 초속 50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건물 외벽이 송두리째 뜯겨나가는 충격적인 광경이 목격되고 있으며 주택의 창문들도 산산조각이 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고시마현 네스마 지역에는 해일 특별경보까지 발령되어 상황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의 경계를 호소하는 특별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22년 태풍 남마돌 이후 2년 만의 일입니다. 이는 산산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뉴스를 통해 계속해서 피해 소식을 전달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태풍이 아직 상륙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이미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규슈 신칸센의 운행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이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피나 구호 활동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욱이 태풍은 곧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태풍 산산이 태평양 고기압에 막혀 시속 5에서 10k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 지역에 장시간 동안 폭우와 강풍이 집중될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은 복구 작업에도 큰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아직 태풍이 본토에 상륙하지 않았지만 근접한 상황이 아닌데도 영향권에 접어든 것만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산의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70m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풍속이 초속 40m를 넘어서면 주행 중인 트럭이 넘어지며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의 금속 지붕 덮개가 바람에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풍속이 초속 5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70m로 예상하고 있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산산은 내일 더욱 세력을 키워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성장한 후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일본 열도를 따라 동북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바람이 점점 더 거세져 갑니다. 나뭇가지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모습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과연 우리 기상청과 지방정부 그리고
국가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제는 한 노인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번에는 정말 죽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 그 목소리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한동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침묵만 지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대피소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제 친구 미나코가 어제 근처 대피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하기로 유명한 우리 일본 사람들이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당기며 생필품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해요. 한 대피소에서는 음식을 둘러싸고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이미 폭발 직전에 이른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인간의 본성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목격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살펴봐도 시민들의 불만과 공포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부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또 다른 이는 이웃의 이기적인 행동을 상세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안전한 대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주요 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걸어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겠다며 최소한의 짐만 꾸려 떠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 현실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무섭습니다. 정전이 잦아져서 도시 전체가 어둠에 빠지죠. 어둠 속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괴물의 울부짖음 같습니다. 시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버텨야 하죠. 어젯밤에는 강풍에 날아간 간판이 창문을 깨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그 소리에 모두가 놀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 한 임산부의 다급한 전화가 기상청으로 걸려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교통마비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죠. 저희는 즉시 119에 연락해 긴급 이송을 요청했고 다행히도 그분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에 신기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날 세상이 지금보다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기쁨도 잠시, 냉혹한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시시각각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의 불안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어요. 마트에 가보면 생필품이 모두 동이 났다고 합니다. 물은 물론이고 통조림, 건전지 같은 필수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재기 현상도 심각해져서 일부 상점에서는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상태가 지속될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SNS를 살펴보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은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비밀리에 대규모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글은 이미 외국 구조대가 일본에 도착해
활동을 시작했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 정보들이 사람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런 글들을 접할 때마다 혹시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불안해지곤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를 돕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이 감동적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주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광경을 접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 일본인의 공동체 정신과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니 한국은 이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를 즐기고 있다고 하네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우리나라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결국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하며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들이 모여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그런 마음이 강해졌어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옮겨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 같아요.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저 도망가는 게 옳은 걸까요? 우리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위기를 넘긴 후에는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재난 대응 체계나 도시 인프라 관리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우리도 그런 의식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배워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공동체 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도 본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교육하고 실천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국 친구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SNS를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안전을 기원하는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복잡한 역사와 때로는 어려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이웃나라로서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가 제게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사토 유키님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